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주과 김영택입니다. 드디어 이제 치주와 관련된 이 수요 세미나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제 강의와 그다음에 양승민 교수님 강의가 있고 끝날 텐데요. 오늘 저는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견하고 치주염도 마찬가지고 이제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왜 임플란트 관리가 필요한지, 임플란트 주위염을 관리하는 게 필요한지 혹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장기간 관리를 위한 전략, 장기간 관리가 가능한가? 예, 임플란트 주위염 장기간 관리가 가능한가요?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 뭐 잘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발과하고 새로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컨센서스 얘기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견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관리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간단하게 논문 몇 개와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주과 의사들은 치태 관리에 대해서 좀 옵세시브 하잖아요. 왜 옵세시브 할까? 그러면 이 옵세시브에 대해서는 치주과 선생님들이 그 위에서부터 교수님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막 레지던트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이 엑셀슨과 린데의 논문에 의하면은 15년간 팔로우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많이 됐어요. 이미 1981년도에 아주 예전부터 해보니 이렇게 관리를 통해서 뭐 그러니까 치주 질환과 그 다음에 충치를 모두 예방하는 데 있어서 모두 좋다, 관리가 되더라라는 이런, 그러니까 유의하게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증명이 되었던 바고요. 그러면은 뭐 지속적인 스케일링 통해서 어떻게 되냐? 뭐 지속적인 스케일링을 하면 임상 부착 수준의 변화를 좀 한번 볼까요? 이게 구강 관리하는 요 표 하나만 볼게요. 이 구강 관리하는 그룹이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계속 하는 그룹하고 칫솔질을 안 했을 때, 칫솔질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만 스케일링 해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6개월마다 스케일링 하는 경우도 당연히 유지가 되고요. 근데 구강 관리를 안 하는 그룹에서는요,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은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예, 임상 부착 수준이 안 좋아지는데 6개월마다 그 스케일링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칫솔질을 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지속적인 스케일링을 하면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도 있었고, 좀 오래된 논문이지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결국 세균을 보는 건데, 매주 스케일링은 지속적으로 수프라진지바 플랫 컨트롤만 해도 치은 연하에 있는 그 세균들을 유의성 있게 매우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딥포켓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스케일링 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치주과 의사들이 옵세시브한 이거는 이런 많은 근거들을 통해서 잇몸 질환이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있는, 치주가 좋지 않은 환자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주 리콜 기간은 얼마나가 좋을까요? 이거는 대부분 이 표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뭐 치과 의사시라면 다 아실 텐데, 사실 이거를 지키기는 어렵고요. 제가 항상 이런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언제 이거 보면서 이거는 몇이니까 이거에 맞춰서 몇 점이니까 뭐 이렇게 관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관리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심한 치주염, 일반 치주염 관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저는 자신이 느끼는 환자와 이렇게 어느 정도 교감하면서 그 기간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주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마일드 폼인 치주 질환이라 아니면 안정적인 치주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좀 moderate to advanced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 중증도 이상의 치주 질환, 그러니까 중간 이상의 치주염을 가진 경우에는 2에서 4개월 정도의 리콜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 정도를 지키고요. 이 두 가지 상에서 만약에 좀 더 관리가 잘 된다 그럼 6개월, 뭐 8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주 질환은 이렇게 관리하면 되잖아요. 뭐 대부분 치주 관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치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스케일링 하면서 관리하고 거기서 뭐 RP를 넣어 주시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큐렛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스케일링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유지가 잘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치주염을 치료한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걸 봤습니다. 이알락 레이저만 한 거랑 플라스틱 큐렛으로 커튼 팔렛을 쓰고 스테릴 살라인을 해가지고 한 치료와 이 두 가지를 비교했더니 7년 비교했더니 처음에 무슨 치료를 했던지 간에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더라 라는 휘발유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치주 유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이거는 2018년에 베굴룬드의 논문인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수술적 치료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를 보기 위한데 결국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 항생제, 전신적 항생제는 영향을 미쳤냐, 아니면 표면 거칠기가 영향을 미쳤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전신적 항생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표면 거칠기가 부드러운 임플란트, 그러니까 옛날에 턴드 서피스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스무스 서피스를 가진 경우에가 유지하기 더 좋았다. 임플란트 플라스티한 것 같은 그런 결과겠죠. 아무튼 그런 경우에 뭐 어찌됐건 간에 유의학의 차이가 있었던 거긴 하지만 다 관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한 게 4개월 인터벌로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하이지닉 컨트롤을 했었다. 그래서 치주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연구에서는 그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후에 재생술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생술식을 한 경우에 3년 이상 잘 유지되는 보았고, 마찬가지로 잘 유지가 되더라, 디펙트 필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해야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롱텀한 재생술식에 있어서 재생술식의 임상적 결과를 볼 때 롱텀한 결과는 어떤가라는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후에는 재생술식은 36개월간 2.41mm 정도 유지됐다. 이 정도면 꽤 잘 유지된 거지만 실제로 뼈가 생긴 건지 이식제가 뼈가 생겨서 그렇게 유지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식제가 거기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에서는 알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간 유지 관리에서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은 논문이었고요. 이제 에스파시토의 그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어떤 연구에서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했으니까 여러 가지를 리뷰했을 텐데 어떤 논문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100% 재발한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100% 재발했고 그 다음에 하이츠 메이필드는 사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계에서는 거의 최고 권위자죠. 이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논문만 쭉 봐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경향이나 아무튼 치료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분의 시스테마틱 리뷰에 포함된 7개의 연구에서 장기간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12개월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좋은 결과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팔로업들이 5년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해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서 실제로 정말 롱텀하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가 가능한가? 제 환자들한테 있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저도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 했더라고요. 10년 가까이 한 경우도 있고 그보다 짧게 해서 적어도 3년, 5년 이상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 팔로업을 보기 위해서 10년 이상 동안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진단되고 치료받고 3년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 임플란트 상태에 따라서 비수술적 혹은 수술적을 했는지 어떤 재료 쓴지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하고 다 찾아보고 수술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재생술식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임플란트 플라스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제가 한 3건 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에 어려움이 되게 많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따로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몇 명이 안 됩니다. 2명 아니면 3명 정도 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그래서 결과값은 안정적인 본 레벨을 보이는 뭐 0.5mm로 추가적인 본 로스가 없는 경우를 성공이다. 0.5mm,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데이터 봤을 때 0.5mm 이하로 본 레벨이 된 경우에는 성공이고, 그 이상 본 녹은 경우에는, 혹은 임플란트 발과한 경우에는 fail, 이렇게 봤습니다. 좀 약간 엄격할 수도 있는데, 결국 본 거는 더 녹았냐, 아니면 유지됐냐, 이걸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작적 정의죠. 가깝죠. 이런 경우고, 실제로는 녹았냐, 안 녹았냐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57명의 환자에서 평균 관찰 기간은 6.1년이었고요. 나이는 57세였습니다. 그래서 전신질환은 뭐 여부도 봤고, 담배 환자 협조도, 그 다음에 임플란트 개수들을 몇 개 심었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113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졌고요. 임플란트 치료 결과에, 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뭐 임플란트 주위염의 심도, 보철 타입,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 보철이 익스터널 타입인지 티슈 레벨 임플란트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서지컬 치료했는지 서지컬을 했는지 재생수식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봤더니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환자 레벨에서 40%, 그 다음 임플란트 레벨에서 40%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치료해 놓으면 반 좀 안 되지만 반 좀 안 되는 정도는 그래도 꽤 장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뼈가 하나도 녹지 않고 관리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가름짓는 원인이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거 말고 원래 더 많은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들만, 이게 유의성 있게 나타난 것만 말씀을 드리면, 환자의 협조도, 제일 먼저 있는 흡연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환자의 협조도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개수가 많은 환자, 4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봤었죠. 4개 미만인지 이상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 전에 임플란트 주위의 마지날 본 레벨이 어느 정도였는지, 요거에 따라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환자의 협조도가 좋은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도 다시 재발하는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뼈가 처음부터 많이 녹아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치주질환의 심도가 높은 거, 임플란트 주위염의 심도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이 관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환자의 협조도가 높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환자 협조도가 높아서, 그리고 처음에 심하지 않은 치주염을 갖고 있고, 그런 경우에 치주염 자체가 심하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도 많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의 예후가 좋을 듯합니다. 이거를 아시면 환자한테 일단은 자주 오도록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연도 가능한 한, 아까 말하는 아까 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끊은 경우에 조금 영향이 있지만 가능한 한 금연 기간을 늘리고 그런 게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모든 연구에서 사실 흡연과 금연, 그 다음 아예 피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요. 의미가 있게 다 3단계가 다 종말로 계단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담배 피는 사람은 끊도록 유도하던가, 그리고 끊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많은 경우에는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본 레벨이 워낙 낮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게 페일할 가능성도 확실히 고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아직 제이피스 논문의 치주학회지 논문인데, 여기에 실었는데 아직 입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협조도는 다른 논문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아까도 다른 논문에서도 환자의 협조도 혹은 이렇게 자주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조건을 걸고, 실제로 그 논문의 조건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이 서포티브 케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시스테매틱 리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적어도 3년까지는 임플란트 주위염은 유지관리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저희 연구랑 굉장히 비슷한 결과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치주관리의 그 인터벌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속적인 관리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증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인 치주염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36번 요 임플란트 좀 봐주세요. 이 임플란트 주위암을 보면 뼈가 반까지 녹았습니다. 임플란트 전체 길이 반까지 녹았는데요. 게다가 그 임플란트 그 보철물과의 갭이 너무 아래쪽에 있어요. 와, 이러면 관리하기 너무 어렵죠. 치료 자체도 어렵고. 좀 발거했으면 했어요. 이거는 그냥 아예 딴 데도 어차피 임플란트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발거하고 시작하자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사진상에서 하악관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네요. 게다가 환자분이 가능한 한 발치하지 말고 좀 써봅자, 흔들리지도 않는데 원래는 조금만 붙어 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적극적으로 원하고요.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빙하면 풀 프로빙 뎁스로 들어갔을 거예요. 보이시죠?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하고 났더니 와, 여기 보면 마진 보이죠? 잘 안 보였어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게 덩치가 크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부분도 접근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이 작으셔서 접근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레이저 치료를 하고요. 가능한 좀 열심히 했어요. 저희 병원에 그 다른 과 선생님이신데 워낙에 잘 아는 분이셔가지고 열심히 좀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이런 큐렛은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도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 적용을 하고 슈처하고 2주 뒤에 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디펙트가 컸기 때문에 그 진지바가 슈처를 잘해줘도 좀 꺼지는 느낌이 있죠.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저희 그 임플란트 레이저 팁이 제가 닿는 한 최대한 했지만 완전히 끝까지 다 제거가 됐을까? 스케일러로는 분명히 끝까지 닿긴 했지만 제거가 됐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리식을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남아있을 경우에 고리식이 더 안 좋은 그 세균의 리저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고요. 갭 위치상에 갭도 굉장히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그 아래만 고리식하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최대한 보시고 정 안 되면 어떻게 더 녹음 빼죠라고 되게 쉽게 얘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치주 치료 다 진행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임플란트를 진행합니다. 여기 보면 사이너스 올린 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분은 전반적 임플란트를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파노라마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20번 때 사이너스 올렸고요. 그리고 워낙 자주 오실 수 있다 보니까 치주과도 계속 오셔서 이제 잇몸 관리 그 과정에 계속 하고 스케일링 하고 계속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지났을 때 사진이고요. 다음은 4개월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요. 여기 사진상에 보면은 이 부분에 뼈가 어느 정도 찹니다. 이게 아까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 36번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찬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른 데 임플란트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그런 데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여기 36번만 계속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예전보다 뼈가 확실히 더 많이 찼습니다. 10개월, 11개월.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다 들어갔죠. 21개월 됐을 때 이제 다 들어가고 이제 보철물까지 다 여기마저도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뼈가 찬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을 때 사진이고요. 하고 나서 6년이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열심히 오세요. 병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더 자주 오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맨날 자주 오셔서 4개월마다, 3개월마다 오셔서 스케일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시고요. 담배도 피셨는데 끊으셨는지 안 끊으셨는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아마 몰래 조금씩 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깨끗하게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관리가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롱텀하게 메인터넌스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지 관리만 잘하면 잘 될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관리를 못했다기보다 좀 여러 요인이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설명드릴게요. 참 오래 관리했었던 환자인데요. 제가 임플란트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이미 임플란트를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흡수가 여기 이 부분입니다. 46번, 47번인데요. 이 부분에 그 지속적인 뼈의 흡수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치주과를 오게 돼서 저한테 본격적인 치주 관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구강외과에서 식립을 하시고 저희한테 치주 관리를 해달라고 오셨습니다. 여기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구강외과에서 예전에는 그 엉덩이뼈에서 뼈를 떼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일리약본이나 이런 것들을 골리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골리식을 해서 자가골 이식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태친지바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뼈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 치주 관리를 위해서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치주 SPT를 이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유지 관리를 계속 했는데요. 안 되고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했는데 또 녹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했으면 웬만하면 관리가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녹아서 이번에는 FGG를 했습니다. 근데요, FGG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또 녹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이 정도밖에 안 남으면 흔들리진 않더라도 발치하는 게 더 녹기 전에 발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발치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아랫부분에는 스레드가 있진 않고 끝 밑부분이어서 발치도 쉽고요. 그래서 발치를 계획했습니다. 발광했는데 문제는 이분은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정말로 꾸준히 오셨어요. 문제가 될까봐, 관리가 안 돼서 그럴까봐 집에서도 관리 정말 열심히 하셨고 꾸준히 오셨어요.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케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자가골 이식했던 부분이 블럭으로서 처음에 자가골 유지를 하고 있다가 점점점 녹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열심히 했고 저도 열심히 관리했지만 환자분으로서는 니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꼭 성공해야 될 것 같아서 블럭본을 쓰고 그 ICB 블럭인데요. 이게 블럭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장기 무기 같은 BMP가 담겨져 있는 고리식제를 이렇게 해서 같이 써서 썼습니다. 그리고 저기 크로스 링킹된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고요. 그 다음에 이게 블럭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핀으로 고정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뼈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염증은 안 생겼고요. 충분히 기다렸어요. 정말로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그 한 7년, 5년 이상이던가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하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FGG까지 했는데도 이랬었기 때문에 8개월간 기다려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 보철도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했어요. 저는 페리오 테스트를 항상 하는데 그 수치조차도 어느 정도 좋게 나온 때까지 기다리고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다리자. 뼈가 BMP가 있어서 뭐 BMP는 초반에 작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뼈는 오래 좀 놔둬서 이거는 정말로 자기 뼈가 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서 보철을 만들었고요. 이 6개월 뒤에 보철 만든 부분에서 이제 이 사진이 3년 뒤죠. 보철 만들고 나서 3년 뒤 사진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방금 케이스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임플란트 주위염 관리는 웬만하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요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케이스를 좀 예외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과정은 이와 같죠. 네. 유가 조직 제거하고, 임플란트에 오염된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부가적으로 표면의 부가적인 치료를 더 깨끗하게 하면 레이저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항생제 사용을 한다든가 국소송달제 항생제를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추가적인 골리식제를 사용한다든가 표면 모디피케이션 같은 아까 말한 전에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GBR을 하는데 GBR의 이 논문에서는 멤브레인을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멤브레인을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여기서 서지컬 세라피가 더 낫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는 치주 질환에 기반해서 넌 서지컬로 충분하면 넌 서지컬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지컬이 필요하면 서지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컬 세라피 결국에 우리가 플랩 오피를 하는 이유는요.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아무래도 넌 서지컬로 하게 되면 물론 넌 서지컬로 충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깊은 임플란트 포켓을 갖고 있고 그 부위에 제거하는 게 안 그래도 그 임플란트 표면 자체의 여러 특성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데 서지컬 세라피가 유리한 경우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서지컬 세라피도 당연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특성상 그 임플란트가 연조직이 좀 타이트한 부분이 금방 없어지거든요. 전에 프로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빙도 쉽게 되고 이게 투과성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넌 서지컬 자체도 여러 가지 도구들, 당연히 뭐 스케일러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면 넌 서지컬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내가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스의 논문에서 나온 이 임플란트 질환의, 임플란트 주위염의 진행 정도는 넌 리니어하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3년 안에 나타나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 시점도 가능한 한 앞당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의 장기적인 성공률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임플란트 주위의 마지널 볼로스가 처음부터 많이 낮았던 경우에는 안 좋았잖아요. 그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더 심해지기 전에 처음이니까 빨리 대충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처음이니까 좀 더 빨리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짧은 이야기였고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치주염 관리도 얘기도 했었죠. 치주염 관리에는 지속적인 리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면서도요. 제가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 외면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귀찮은 부분도 있고. 근데 스케일링 자주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료 후에 장기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확률이 떨어지지만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 케어가 정말 중요한데 자주 오시도록 하고요. 담배를 피시는 경우에는 담배를 끊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뭐 전신 건강이 좋으면 아무래도 치주염, 임플란트 주위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건강을 건강하시라고 좋은 덕담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처럼 환자분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담배도 끊으시고 이런 식으로 뭐 당뇨도 조절이 되면 좋겠죠. 그런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자주 오시게 만드시고 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장기간 성공적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지난번 진단부터 임플란트 주위염하고 치주염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 치료하는 도구들, 그리고 그 치료하고 나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앞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뭐 좀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